나는 출장을 위해 KTX 부산행 오후 2시 20분 열차의 지정석에 앉았다. 옆자리에는 90세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조용히 앉아 계셨다. 검은 한복에 흰 저고리, 깔끔하게 빗어 올린 은발이 인상적이었다. 할머니의 손에는 낡은 흑백 사진 몇 장이 들려 있었다. 가끔씩 사진을 보시며 한숨을 쉬시는 모습이 왠지 마음에 걸렸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오는 즉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부산에 무슨 일로 가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하셨다. 손자 결혼식에 가는 길인데 73년 만에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73년. 그 숫자가 내 머릿속에서 계산되기 시작했다. 1950년. 6.25 전쟁. 그때 저는 17살이었어요. 지금의 을지로 근처에서 아버지가 하시던 작은 양복점을 도우며 살고 있었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70년이 넘은 시간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6월 25일 새벽, 갑자기 멀리서 총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몰랐죠. 그런데 점점 가까워지더니 사람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전쟁이야. 북한군이 내려온다. 할머니는 그날의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다. 아버지는 급히 가게 문을 닫고 어머니는 황급히 짐을 쌌다고 했다. 하지만 저희에겐 갈 곳이 없었어요. 고향이 평안북도 정주였거든요. 이미 고향은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죠.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일단 남쪽으로 가자. 부산까지 가면 배를 탈 수 있을 거다. 하지만 피난길은 순탄하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몰려들었고 기차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심지어 기차 지붕 위까지 사람들이 매달려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대전역에서 기차가 멈췄어요.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철로가 폭격당했다면서요. 대전에서 할머니 가족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걸어서라도 남쪽으로 계속 가느냐, 아니면 대전 근처에서 상황을 지켜보느냐. 아버지와 어머니는 의견이 달랐어요. 아버지는 계속 남쪽으로 가자고 하셨고, 어머니는 너무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그때 17살 소녀였던 할머니가 한 마리 가족의 운명을 바꿨다. 제가 말했어요. 우리 부산까지 가요. 거기서 배 타고 일본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부산까지 가는 길은 지옥 같았다. 걸어서 5일을 걸렸고 중간에 폭격을 피해 논둑에 엎드려 있기도 했다. 할머니의 아버지는 그 과정에서 다리를 다쳐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되었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바닷가, 산기슭, 어디든 천막을 치고 살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가족은 부산 피난민촌에 정착했다. 아버지는 다친 다리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었고 어머니와 할머니가 온갖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했다. 저는 미군 부대 근처에서 빨래를 해주고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 옷을 고쳐주셨어요. 하루하루가 생존이었죠. 그런데 부산에서의 생활 중 할머니에게 특별한 일이 생겼다. 1951년 봄쯤이었을까요? 같은 피난민촌에 사는 박씨 아저씨 아들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아이도 19살이었는데 정말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그가 바로 할머니의 남편이 될 분이었다. 전쟁 중에도 사랑은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만난 사랑이라서 더 간절했는지도 모르겠어요.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할머니 가족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다. 평안북도는 이제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때 남편, 그러니까 당시 남자친구가 제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 서울로 올라가자. 거기서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할머니는 망설였다. 부산에서의 3년이 힘들었지만 이제 익숙해진 곳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할머니의 아버지는 전쟁 중 다친 다리 때문에 생긴 합병증으로 위독한 상황이 되었다. 병원비가 많이 필요했다.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서울로 가면 일자리가 많을 거야. 내가 돈을 벌어서 아버지 치료비를 마련할게. 할머니는 결국 서울로 올라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할머니는 한 가지 약속을 했다. 부산 떠나기 전날 밤 바닷가에 나가서 약속했어요. 언젠가 다시 이곳에 와서 우리가 살았던 흔적을 찾아보자. 서울로 올라온 할머니 부부는 종로구 작은 방 한 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할머니는 집에서 바느질 일을 받아서 했다. 1954년에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2년 뒤에 둘째 딸을. 전쟁의 상처는 아직 곳곳에 남아있었지만 우리만의 작은 행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병은 점점 악화되었다. 할머니는 부산에 있는 부모님을 서울로 모셔와서 함께 살기로 했다. 1955년 겨울 부모님을 모시러 부산에 갔어요. 그런데 피난민촌은 이미 많이 정리되어서 예전 모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서울로 올라온 지 6개월 만에 할머니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임종 직전에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부산에서의 3년이 우리 가족이 가장 가난했지만 동시에 가장 단결했던 시간이었다. 그 시간을 잊지 말아라. 세월이 흘러 할머니는 사남매를 키우며 평범한 주부로 살았다. 남편은 작은 공장을 차려서 가족을 부양했고 아이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했다. 1980년대가 되니까 생활이 많이 나아졌어요. 그때쯤 남편과 가끔 이야기했어요. 언젠가 부산에 가서 우리가 살았던 곳을 찾아보자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다. 아이들 교육비, 집 장만, 시부모 모시기, 부산 여행은 계속 미뤄졌다. 그러다가 1990년에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심장마비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할머니는 혼자서 4명의 자녀를 키워야 했다. 부산 여행은 더더욱 먼 일이 되었다. 아이들이 다 장성한 후에도 바빴어요. 손자, 손녀들 돌보느라. 그러다 보니 어느새 90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할머니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다. 막내 아들이 부산에서 직장을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만난 여자와 결혼한다고. 막내 아들의 결혼식이 바로 오늘 부산에서 열리는 것이었다. 사실 이 사진들이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사진들을 보여주셨다. 첫 번째 사진은 1950년 부산 피난민촌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어린 할머니와 부모님, 그리고 몇몇 이웃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두 번째 사진은 1952년 할머니와 남편의 약혼 사진이었다. 부산 바닷가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막내 아들에게 보여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막내 아들이 놀란 이유는 충격적이었다. 아들의 예비 신부 할머니가 이 사진에 나와 있더라고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세 번째 사진을 꺼내 보여주셨다. 그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 한 명이 더 있었다. 바로 막내 아들의 예비 신부의 할머니였다. 73년 전 부산 피난민촌에서 옆집에 살던 김씨네 막내딸이었어요. 그때 저보다 2살 어린 15살이었죠. 예비 신부 할머니도 아직 살아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88세이시고 부산에서 계속 사셨다고 해요. 막내 아들은 두 할머니의 재회를 준비했다. 결혼식 전날 두 할머니가 만나기로 한 것이다. 어떤 기분일까요? 73년 만에 만나는 옛 친구를. 그때는 둘 다 소녀였는데 이제는 둘 다 할머니가 되어서. 기차는 어느새 대구를 지나고 있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김씨네 막내딸. 그 아이 이름이 순이였어요. 정말 예쁘고 착한 아이였는데 피난민촌에서 함께 물도 길어오고 연탄도 나르고 자매처럼 지냈어요. 그런데 1953년 저희가 서울로 올라갈 때 그 아이는 부산에 남는다고 했어요. 부산이 고향이 되었다면서.
헤어질 때 순이가 제게 이걸 주었어요. 할머니는 작은 조개 껍데기를 꺼내 보여주셨다. 부산 해운대에서 주워온 조개 껍데기였어요. 언니, 이걸 가지고 계세요. 나중에 다시 만나면 이걸 보여주세요라고 하면서 할머니는 73년 동안 그 조개 껍데기를 간직해왔다. 서울에서의 힘든 시절에도 남편과 사별했을 때도 아이들 키우느라 바쁠 때도 가끔 이 조개 껍데기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순이는 잘 살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아이들은 몇 명이나 낳았을까? 그런데 이제야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차가 부산역에 도착했다. 할머니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일어나셨다. 정말 신기해요. 제 막내 아들과 순이의 손녀가 만나서 결혼한다니. 이게 운명이 아니면 뭘까요? 플랫폼에는 막내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88세의 또 다른 할머니가 서 계셨다. 두 할머니는 서로를 보는 순간 73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순이야. 미자 언니. 두 할머니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73년 만의 재회였다. 다음날 결혼식장에서 두 할머니는 73년간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순이 할머니는 부산에서 계속 살면서 3남 2녀를 낳아 키웠다. 남편은 부산에서 작은 상점을 운영했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했다. 언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서울에 올라간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미자 할머니, 우리 할머니, 도 73년간의 서울 생활을 이야기했다. 전쟁의 상처, 가난한 신혼시절, 남편과의 사별, 혼자서 아이들 키운 이야기. 그래도 우리 다시 만났네. 이렇게 손자, 손녀 결혼식에서. 그런데 결혼식 중에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순이 할머니의 남편, 이미 세상을 떠난 미자 할머니의 남편이 같은 해에 같은 건설회사에서 일했던 적이 있다는 것이다. 1955년쯤이었을 거예요. 서울 종로구 건물을 짓는 현장에서 만났대요. 순이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 남편이 가끔 이야기했어요. 부산에서 올라온 박씨 아저씨가 참 좋은 사람이었다고. 두 할머니의 남편들은 같은 현장에서 6개월 동안 함께 일했다. 그리고 서로 고향이 북쪽이라는 공통점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부인들이 부산 피난민촌에서 자매처럼 지냈다는 사실을 끝까지 몰랐다. 만약 그때 알았다면. 미자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만약 그때 알았다면 우리 더 자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결혼식이 끝나고 두 할머니는 함께 해운대를 찾았다. 73년 전 그들이 조개 껍데기를 주었던 바로 그 해변이었다. 많이 변했네, 순이 할머니가 말했다. 그래도 바다는 그대로야, 미자 할머니가 대답했다. 두 할머니는 바닷가에 앉아서 73년간의 세월을 되돌아보았다. 전쟁, 가난, 이별, 사별,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결국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다. 우리 아이들이 결혼해서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네, 순이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이제 우리 자주 만날 수 있겠다. 미자 할머니도 환하게 웃었다. 미자 할머니는 73년 동안 간직했던 조개 껍데기를 꺼냈다. 그리고 순이 할머니도 똑같은 조개 껍데기를 꺼냈다. 나도 똑같은 걸 간직하고 있었어, 순이 할머니가 말했다. 두 할머니는 73년 전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기차에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운명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과연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운명일까? 6.25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 만난 두 소녀가 73년 후 각자의 후손들의 결혼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연일 확률은 거의 없어 보인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나는 하나를 깨달았다. 힘든 시간도, 슬픈 이별도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인연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할머니는 지금 부산에서 순이 할머니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이다. 73년간의 그리움을 달래면서